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반대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스웨덴이 50년대부터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내건 게 있어요. 복지는 이렇게 엘랭데르, 그 당시에 엘랑데르스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이 수상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복지 체제의 목표는 소득 보전 정책이 아니다. 소득 재분배나 소득 보전 정책이 아니고 모든 개인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의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인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복지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생의 선택의 기회를 극대화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복지를 하면 인생의 선택의 기회가 극대화된다. 자, 이게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요즘 어떤 젊은 친구한테 그 친구가 자조적으로 하는 농담을 들은 게 있는데, 키스 금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뭐 3포 세대라는 얘기는 아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키스도 금지. 이게 뭐냐면은 그 친구 표현대로 하자면은 괜히 어느 날 밤 라일락 꽃향기 나고 달이 떴다 그래서 분위기에 잘못 휩쓸려 갖고 키스 한번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날 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과 시간을 누가 댈까요? 그리고 데이트하면 잘못하면 한 서너 달 동안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한 학기 그냥 몽창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돈과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 박살난 스펙은 누가 메꿀 것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고3 때 연애하면 대학 떨어진다 뭐 이거에 더 극악한 버전인 건데.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첫 키스 언제 하냐? 그랬더니 한 27, 8은 9은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견적이 나온 거예요. 일단 취직도 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고 그 다음에 뭐 스펙 관리도 끝내고 그래서 한 28, 9 되면 이제 딱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하에 첫 키스에 돌입한다 뭐 그런 건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29에 첫 키스 하는 첫 키스의 맛이 19에 하는 첫 키스의 맛과 같겠어요? 제가 그 두 시점에 다 해본 게 아니라서 비교는 못 하겠는데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재미없을 겁니다. 19살에 비하면. 제 생각에 그러다가 한 30 넘기잖아요. 그러면 첫 키스 보고 귀찮아질 것 같아요. 그냥. 귀찮아. 그냥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보고 끝내자.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19에 첫 키스를 할 수 있는 인생의 선택의 기회가 뭐 때문에 날아갔어요? 돈 때문에 날아갔죠, 솔직히. 그죠?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소원이 애를 한 5명쯤 낳아서 농구단을 하나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한 명도 힘들다. 그래서 둘째 얘기를 꺼냈다가 부인한테 냉장고로 맞았다. 뭐 이런. 그래서 한 명으로 끝났다. 이 사람의 경우에 인생의 선택의 기회가 어떻게 됐어요? 돈 때문에 제한당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그 한 명 애가 크는 걸 보니까는 애가 텔레비에서 막 바하 음악이 나오면 막 입으로 다 따라 하더라. 그래서 우와. 그리고 그림을 모나리자 그림을 한번 보더니 그 크레파스로 똑같이 그리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대 음대 보낼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그 수억 들잖아요. 수억. 글자 그대로 수억 들잖아요. 지금 수천만 원도 없다. 야, 너 그냥 공고 가라.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럼 그 가족과 그 애는 인생의 선택이 어떻게 되냐? 날아간 거죠. 돈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부르주아 혁명과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서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얻어냈다고는 하는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평등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돈 없어가지고 내 돈과 직장에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허리가 그냥 뚝뚝 폴더가 됩니다. 그냥. 그죠? 그 평등은 무슨 평등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국가가 뒤를 봐주면은 정말로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여러분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얘야 할 말 있다 만나자. 그래서 가봤더니 사실은 30년 전에 묻어둔 주식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20배로 커서 지금 50억이 되었단다. 그동안 섭섭했지. 이제부터 집에 힘든 일 있거나 뭐 하고 싶은 거 있거든 꼭 연락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굉장히 이게 힘이 나겠죠. 힘이. 그래서 우리 애들 한번 유학도 보내보고 나도 한번 유학도 가보고 막 이런 생각이 나겠죠.
그거를 국가가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애를 3명을 낳든 5명을 낳든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아이가 음악적 재능이거나 미술적 재능이 있으면 그냥 특수학교로 보내라. 뒤는 알아서 키운다. 내지는 그 다음에 너 뭐 직장에서 잘렸느냐? 그래 2년 동안 그냥 놀아라. 거기는 2년을 줍니다. 실업수당을.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얼마냐면은요. 표준 임금. 스웨덴의 최저임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간당 한 40유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작년에. 5만원에서 6만원인데 일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은 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삶을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하면서 살겠죠. 그럼 그 개개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똑하고 강하고 현명한 사람들로 크겠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스웨덴 사람들도 막 위대한 사람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게 없을 때보다는 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선택의 기회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엘랑데르 수상 표현으로 강한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웨덴 복지의 목표는 소득 보전 정책이 아니라 강한 개인을 만들어서 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회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사회를 전혀 돌보지 않다가 감옥만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인구가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수없이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아바가 나오고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아바 등등등,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 학자들이 인구 비례로 한번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스웨덴이. 이게 어느 쪽이 맞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마쳐야 될 판인데, 여기서 이게 21세기에 특히 절실한 이유를 하나만 요 얘기는 하고 제가 끝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뭐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주로 고민하는 문제긴 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말하겠습니다만은 21세기에 지금 벌어지는 산업기술의 변화가 뭘 요구하냐면은 사람이 자본이 될 걸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휴먼 캐피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형용 모순인데, 19세기에서 20세기, 그다음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캐피탈하고 레이버, 경제학이나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범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별이 점점 모호해지는 겁니다. 원래 레이버는 비용이고 캐피탈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회계도 따로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는 계산하는 것도 다 따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산업기술이 왜 19세기 초 방적기, 방적기보다 20세기에서는 크게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느냐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제너럴 모터스 두 개의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전통적인 자본의 개념, 그러니까 유형자산, 기계의 크기, 가치로 따지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제너럴 모터스에 비해서. 갖고 있는 게 뭐 빌딩하고 컴퓨터밖에 더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주식 시장 가치를 따져보면 훨씬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자본은 뭐냐? 그다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건데, 무형자산이 뭐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21세기에 있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무형자산이 점점 갈수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무형자산은 기계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인간의 지식하고 인간의 신뢰가 집적되어 있는 사회적 사실이에요. 그냥 이걸 뿔리지 않으면은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게 아까 말한 감옥이 한없이 커지는 사회에서 이게 더 잘 발달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스웨덴 같은 사회에서 이게 더 잘 발달을 하겠어요? 이런 걸 보통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똑똑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는 경제가 발달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지식 기반 경제라 어쩌다 해서. 근데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회의 인구의 80%가 교육을 못 받았는데 20%만 똑똑해지는 일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80%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지금 뭐 아파트 주차장 관리원으로 뭐 백화점 무슨 판매원으로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가리 갈수록 정신 수준이 퇴화하고 있는데, 나머지 20%만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 갖고 막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뭐 이런 일이란 게 벌어지겠냐고요. 이 생각을 지금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그 어디를 가서 그걸 느꼈었느냐면은, 필리핀에 제가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마닐라에 가서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호텔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이게 웬 마닐라엔 이렇게 운동장이 많냐, 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많냐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다 개인 집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담벼락이 시작이 돼서 차가 한 5분을 가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담벼락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학 캠퍼스인 줄 알았죠. 또는 무슨 종합운동장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뭐 몇 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웬 저게 많으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개인 집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리핀의 부자들이 살았다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호텔 앞에 뭐 동남아에 흔히 보는 풍경이지만은 자동 기관총을 든 그 보초들이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느라고. 그래서 저는 호텔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테레비를 틀었는데, 테레비를 틀고 놀란 게 뭐냐면은 채널이 한 40개 정도 있는데요, 따갈로그가 나오는 채널은 8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42개는 다 CNN 아니면 그 영어 채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 그냥 그냥 성인 남자들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몇백 년을 살았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건 그 테레비 채널이었는데, 결국 그 따갈로그 채널이 숫자도 적었지만은 더 화가 나고 황당했던 거는, 보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나오는 프로라는 게 다 그 허접한 무슨 쇼 프로, 오락 프로 이런 거 있죠.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쇼예요, 하루 종일. 그것도 그 전혀 그 시덥지 않은 그냥 제가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았지만 웬 반은 따갈로 보니까, 근데 딱 보더라도 시덥지 않다라고 써 있더군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필리핀 문학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려면요, 그걸 향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정한 인력의 그 사이즈가 있어요. 머릿수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의 숫자가 일정 숫자가 되지 않으면은 초서도 안 나오고 셰익스피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나라에 있는 그 운동장에 살고 있는 부잣집 아들 딸들 있죠? 이 사람들 다 어디 가느냐? 유학 가거든요. 그 사람들 집에서는 스페인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면은 다 유학 갑니다. 유학 가서 뭐 영어도 다 배우니까 배워오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똑똑할 것 같아요? 그 귀족 자제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려면요, 집단이 함께 똑똑해지면서 그 중에 한 명으로 똑똑해지는 거지, 한두 명만 똑똑해져 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 전체가 멍청한데 한두 명이 똑똑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한두 명은 조금 있다가 자살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이 지적 수준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똑같은 돌대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경제,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못하겠지만, 점점 스마트한 게 필요해지는 그 경제고요. 여기서는 자본하고 노동급여도 점점 희박해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다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서 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냥 젊은 친구들 키스 금지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주차장 이거나 하고 이거 계속 상태로 놔두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얘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요. 그거는 시혜나 자선은 농경제 시대에나 있었던 거고,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고요. 이 비용을 지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후져집니다. 사회가
후져지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율 높아져서 여자들 밤에 다니기도 힘들어지고요. 살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21세기 경제에서는 절대로 그 21세기형의 산업 구조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회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됩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맺겠습니다.